네, 여러분들 좀 쉬셨습니까? 저도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어색합니다. 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뭔가 눈빛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니까 좀 너무 좀 쓸쓸합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추임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오고 가면 저도 좀 이렇게 좀 재미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름질 수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재롱을 떨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마지막 그 시간 때문에 네 번째 한국 적응과 정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초기보다는 잘 적응합니까? 뭘 제일 힘들합니까? 그런 질문들 또 거기서 그것이 또 우리가 과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회하고 남한이라는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가 두 개가 체제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군님이 주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까 이거 막 열심히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북한에서는 군대 갔다 오면 바로 너 공장에 가. 그럼 네 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얘기는. 대학도 지금 대학 가려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에서는 군대 생활을 짧으면 7년이고 무조건 10년이 대충 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집에 가는데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이 이제 있어야 될 사람이 가족이 머릿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좀 웃지 못할 얘기들이죠. 엄청 깁니다. 우리는 지금 뭐 3년도 길다 그러는데 거기는 뭐 7년, 10년 해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위에서 근무했던 지휘자죠.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좀 열심히 근무하는 것 같아서 추천서 써줘야지 대학을 갈 수 있답니다. 나이 30에. 물론 이제 일부 특수계층들, 뭐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예외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뉴스 같은 거 대학생이라 나오는데 좀 대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분이 학생이야? 교수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10년이라는 그 인민군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산전수행 겪고 나서 이미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니까 사실은 자기가 뭘 할까를 선택하는 걸 자기 삶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체제에 순응하고 여기서 내가 잘 선택받을 수 있게끔만 자기를 만드는 작업에 열중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서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자기가 선택입니다.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 셋넷 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이 참 힘든 게 야, 너 뭐 먹을래? 이게 제일 힘든 데입니다. 그냥 이거 주고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네 하면 되는데 뭐 먹을래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야, 뭐 입을래? 한번 골라봐. 그냥 입혀주면 있겠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거꾸로죠. 예. 너 이거 먹어.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왜 당신이 시켜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런 후진 옷을 입어야 되는 나 이거 입을래. 이렇게 되는데 저희 만났던 친구들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런 속에서 바뀐 세상에 얘네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활을 초기에 겪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그물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할 때 막 갈등을 일으킬 때 가까운 선배한테 물어보고 또 집에 가서도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물어봅니다. 또 내가 결혼할 때 이 여자가 좋을까 저 여자가 좋을까 하면서 이제 집안에서 물어보면은 아니다. 얼굴 예쁜 거는 얼마 안 간다. 사람이 먼저다. 공부 잘하는 여자는 뒤끝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먼저 심성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다른 의도 없이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도와주기 위한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맨파워, 사람의 그물망이 있어야 되는데 또 플러스 그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죠. 어디가 좋을까 한번 찾아보고는 사실은 컴퓨터도 잘 못하고 처음부터 안 되고 하는 거니까 이 탈북 청소년들은 거기서 좌절하는 겁니다. 난 아무 쓸모가 없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래에 비교해 보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으니까 첫 번째 출발점부터 주저앉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이쪽에 한국에 받아들이는 또래 사람들은 보면서 아, 얘네 힘들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야, 얘는 저것도 모르고 정말 촌스럽네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니까 내가 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먹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이상하게만 바라보지 하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뭐 탈북자 많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건너면 타인이죠. 우리가 정말 낯선 타인들, 가족 안에도 타인이 있고 주변에 있는데 그 타인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소통할 것이냐는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과연 탈북자만 그렇게 전혀 다른 건가 우리랑. 우리하고 다 한 지방만 넘어가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요구하지 않고 아, 너는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통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편견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고 소통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편견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위방인들이 북한 출신의 이주자로 포함해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그 편견 때문에 나머지는 참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뭔가 도전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아는데 그 편견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제가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편견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다 다른데 정말 어떻게 다른 삶의 굴곡을 가져왔는지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자유를 찾아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를 찾는 여정이었죠. 그 여정을 제가 작년 겨울에 메콩강 가서 찍어왔습니다. 그 친구의 삶의 얘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방인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저는 30살 장보미입니다. 고향은 북한이고요. 양강도 대용단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최초 탈북을 한 거는 엄마랑 같이 2000년대쯤 중국 연변 쪽에서 한 1년 정도 지냈었는데요. 1년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송당하게 됐고 북한에서 한 엄마랑 6개월 정도 감옥살이 하다가 최종 탈북을 한 게 2006년도였어요. 저 혼자 중국에서 7년 정도 지내다가 2013년도에 라오스랑 태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천공에 딱 도착했을 때가 이제 7년 전이었었는데 되게 한숨이 놓이는?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했던 기억이 나고 여기저기 붙여져 있는 한글 보고 아 여기 진짜 한국이구나. 뭐 중국을 거쳤었고 라오스를 거쳤었고 태국을 거쳤었고 하니까 한글부터 보이는 거. 근데 그걸 보고 안도감이 들었지. 아 이제 한국에 왔구나. 태국에서 여기 오려면은 티켓팅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임시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줬었거든요. 대사관에서 다 증거물이 나한테 닿았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소속감을.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랑 임시 여권 받았을 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짐 찾고 그리고 바로 국정원에서 온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이동을 했지.
태국에서 보낸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거의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태국에 가면 무조건 우리는 자수를 해야 되고, 자수를 해야만이 이제 조사가 가능하고,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재밌었던 것도 있고 되게 무섭기도 했었고, 쇠설창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가장 좀 인상이 남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좀 힘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2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3층까지 있었나 그래서 저는 2층에 있었어요. 나 저런 차 타고 왔는데 시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장 보던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막 죄인 취급. 그러겠네. 그때 보미 씨가 여기서 북한 사람 제일 많이 봤다고. 네, 되게,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북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것도 안 다녔으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거, 이게 집단생활이라는 거 전혀 익숙치 않던 사람이었었고, 또 이제 최종 탈북할 때가 16살이었는데 중국에 와서도 뭐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이 분류들만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여기에 딱 왔는데 막 100몇 명이 다 다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조사받는 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번, 그러니까 제대로 통과 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진짜 간단한 질문들인데 예를 들면 뭐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뭐 고향, 뭐 부모님 이름 이런 거였었는데 그때 아빠 이름도 몰랐었고 엄마 이름만 알고 오빠 이름만 알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4주 동안 머물렀었는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건 화장실. 그나마 2개였었는데 하나 또 이제 막혔어요. 하나가 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고통스럽고, 두 번째는 날씨. 그때 6월 12일 날에 제가 여기 한 6월 15일 정도인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날씨가 그렇게 더울 수가 없네. 저기 이렇게 운동하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그래도 막 여기 땀이 막 나고 너무 습하고 또 그러네. 더워서 바람도 없어요. 지금은 완전 막아버렸네. 근데 위층은 그대로 있네. 위층은 되게 똑같은 시설창이랑 통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오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언제 한국 가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 감옥을 거의 다 가봤네? 북한 감옥, 중국 감옥, 태국 뭐. 아무튼 메콩강을 그때 건널 때가 12시, 밤 12시 정도였었는데, 근데 경찰서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몇 시간 동안 어쨌든 마을에 들어서니까, 마을에는 분명 파출소 같은 게, 경찰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이제 걷고 있는데 목은 마르고, 이래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 옷 입은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채웠어요. 노스 코리아 하면서 잡아가라고 막 손을 막 이랬었거든요. 이거 근데 노스 코리아 하더니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라오스까지는 이 경찰들을 피해서 다니다가 태국에 경찰을 찾아가야 되고, 심지어 보기까지 했는데 이 경찰은 기차 타고 도망을 가네. 그래서 또 막 한참 걸었는데 다리
되게 긴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니까 경찰서가 보이더라고요. 되게 작은 경찰서였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미 거기 아줌마 뭐 4-5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제 왔다고. 그래서 저희랑 하루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일정 그 인원수가 차면은 또 그 뭐 치앙마이나 이런 그 곳으로도 옮겨다 주는 거지. 이야. 이런 풍경. 네, 그쵸. 저 보면은 저기 하얀 그 모래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모래사장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일단 저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저 모래사장에서부터는 이제 알아서 가야 되는데 진짜 이 숲을 헤쳐나가는 게 엄청나게 길어요. 네, 네, 저 모래사장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와, 진짜 메콩강이 오랜만이다. 7년 만이네. 야, 라오스 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근데 막 요거보다는 살짝 더 많이 높았었고 막 비 오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6월달이었었거든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게 미끌면은 헛디디면은 바로 강이니까 강에 그냥 빠지는 거. 그쵸. 네, 딱 저런 배예요, 저 배. 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저거. 저기 저렇게, 근데 보기에는 되게 긴데 안에 좌석은 5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한 명씩 이렇게 따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앉는데 진짜 움직이면은 간당간당해서 막 물이 막 들어와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7년 전. 7년 전이면 오래된 거긴 하네요, 그쵸? 저희가 입국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에 딱 도착해서 조사를 받는데 저를 조사하시는 조사관님이 저희 엄마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왔냐고 했더니 엄마가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나 됐다고. 그렇게 엄마를 8년 만에 만났어요, 한국에서. 엄마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데려다주고 북한으로 돌아가던 길에 브로커가 잡히다 보니까 엄마는 다른 브로커를 섭외하는데 1달 넘게 걸렸고요. 또 중국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랑 완전 이게 연결이 될 수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저희 오빠, 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같이 헤어졌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도 2015년도에 저처럼 아무런 소식도 모른 채 한국에 왔다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3 식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봄입니다. 봄이 정말 봄이 왔죠. 예. 근데 이제 봄이는 올해 외국어대학교 중문과를 졸업을 합니다. 셋넷 학교에 와서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어요. 북한에서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답니다. 그러던 아이가 나이 20이 다 돼서 넘어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쳐서 지금 이제 외국어 대학에서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중국말을 너무 잘해서 저희도 기왕이면 이걸 좀 잘 살리자 이제 2대 강국의 시대인데 그래서 그걸 또 잘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이 영상을 제가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참 이게 참 정말 다 신화적인 존재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지나갈 수 없고 어느 카테고리에다 묶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북한 사람 하면 전부 다 하나로 떼는데 그거 뭐 북한 외교관도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죠. 예, 다 다릅니다. 그걸 좀 새삼스럽게 우리가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 못 가고 학교 공부를 뭐 잘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만 옆집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남편이 제대로 벌이를 못한다고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우리하고는 다른 낯선 사람들이 국적과 문화와 다양한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꼭 좀 이방인이 누구냐, 이방인. 그런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대학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혼도 하고, 5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 세넷 학교 친구들하고, 야, 우리 서울에서 살지 말자. 서울은 너무 힘들다. 경쟁이 너무 세니까, 우리 지방 소도시로 가서 좀 이렇게 즐겁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학교도 원주로, 강원도 원주로 갔다가 지금은 전라도 남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니까 지난 50년 동안 주인공으로 살았던 느낌인 제가 완전 이방인이 됐던 겁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또 가서 교육청 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죠. 아, 이게 내가 고향이라든지 학교를 뭐라도 나왔다든지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타인이다. 이방인이 이렇게 금방 되는구나. 2시간 만에 KTX 2시간만 타면은 이방인 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방인이 정말 무슨 우리하고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살았으니까 그냥 서울 아닌 사람들을 저는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여행 가면 정말 우리가 이방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문득문득 잃어버릴까,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방인들을. 이렇게 나랑 분리되고 또 다른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방인이 있고 내 안에 낯선 사람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관계가 열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안타깝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 왜 저기 잘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돈 벌고 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네팔 친구가 있어서 네팔에 히말라야 갔을 때 가보니까 거기 대학도 나오고 소위 네팔이 희망입니다. 카트만두 수도에 살고 또 한 가장이고 그리고 그 집안의 마지막 그 희망의 근거였던 사람이 용감하게 그 살던 데를 벗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2000년대 초반 북한을 탈북해서 먼 나라를 거쳐서 우리 곁에 온 사람들은 가장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그냥 김일성 장군님만 바라보면서 밥 달라고 하지 않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더 이상 남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그걸 잃어버려요. 우리 곁에 온 사람들이 저거 뭐 좀 잘 못 살고 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피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다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실 근데 우리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은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스럽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저도 그런지 알고 결혼하고 살다가 오래 싸웠습니다. 한 15년 동안 싸웠는데요. 일주일에 8번도 싸워봤습니다. 예, 부부싸움에 가해나는 제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봤어요. 왜 싸웠나. 하나 되려고 싸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싸움 하시는 분이면 당장 멈추세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하나 했던 적도 없고 하나 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다른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나랑 결혼했으면 좀과 뭔가 고결하게 살고 삶의 가치를 높은 데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자꾸만 저희 아내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핀찬을 줬고 저희 집사람 이제 그만 놀고 내려와라.
일상으로 내려와서 가족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상하면 구름 위에서만 떠다니지 말라. 아마 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뭐 우리 남편 얘기인데 우리 아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면 아마 관계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 바로 당신이 내 아내니까. 예. 그런 이유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고 충고하는 거죠. 나 잘 되라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이기적인 생각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볼 때마다 제가 비록 실패한 그 오랫동안 그런 싸움 속에 있었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저희 집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한테 줬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낍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싸움을 하잖아요. 그 현실적인 겁니다. 머리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문화가 부딪히고 기질이 부딪히는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죠. 보기 전까지는. 주도권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맞아. 예. 그것만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주도권을 내가 내려놔 그냥 봐줘 이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방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야 우리 파일을 쟤네들이 지금 뜯어먹으러 왔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적대적인 관계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예,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중심으로 좀 가정생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폭력적인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뭐 만약에 내가 밖에 나서 들어오면 여기서 충분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거보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자본주의 가치로 일순간에 가치를 뒤바꿔 놓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갑자기 평화로웠던 관계가 깨지고 서운해지고 그것이 오래오래 일상 속에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온 수많은 나라의 배경의 이방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잘 못하고 하는 일들에 그 사람들이 메꿔서 우리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왔던 수많은 이주자들, 저는 그분들이 여기서 일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동시대 셋넷학교를 거쳐간 탈북 청소년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몸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보완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저는 이 셋넷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낯선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만 넘어설 수 있다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겠다. 뭐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남한의 머리와 또 이 북한의 몸이 만나게 되면 요새 합체 시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뭔가 빛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 지금 그 많은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가 너무 지금 몸을 안 쓰고 예. 지금 사이버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몸을 살리는 작업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근데 아직도 우리 곁에 온 친구들은 살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합치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쟤는 저것도 못해? 나처럼 배격하거나 내 중심에서 서열화시키지 말고 나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놓을 수 있다면은 우리 관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다. 그냥 이방인을 우리가 뭐 너그럽게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저희 학교에서나 집에서 싫어하는 거, 야 오늘 엄마 힘드니까 오늘 하루 설거지 도와주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우는 거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그 역할을 집에 있는 엄마가 대신 해줬는데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오늘 한번 엄마 도와주자? 그건 아니죠. 그 이미 그런 자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시각이 일상에서의 시각이 결국은 집안을 넘어서서 타자를 보는 시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내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가까운 저는 집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 특강 끝나고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이제 그런 시각 속에서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중심과 표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만은 우리가 깨트릴 수만 있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서로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차이 나는 것들을 갖다가 공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데 우리 교육이 70년대부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강자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독일에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교육 운동을 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독일에서는 청소년들 교육의 미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초점은 하나 되고 있는 유럽의 리더십을 키우고 있다. 그 비전을 준다. 또 하나는 지금 유럽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 그런 가치관을 얘네들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초점을 준다는 거죠, 사실. 청소년기 시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그쪽 관심을 열어주고 나면 그 부분은 몸이 열리는 것처럼. 아,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놀랐구나. 우리는 뭡니까? 서울대 가는 교육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70년대와 지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못 가면 고대 연대라도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 또 지방대학을 가느냐. 대학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평생 자기의 낙인처럼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존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컴플렉스밖에 볼 수 없고 열등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그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그 억눌렸던 시선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온 이방인들을 또 하나의 억압수단으로 자기가 받아왔던 상태로 되돌려주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을 바라보세요. 저희 돌아가신 엄마나 끝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유도 너 서울대 못 간 거가 있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도 사실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무슨 효도를 못한 것 같고 괜히 죄를 진 것 같고 사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정상적으로 못 살고 또 뭐 그게 살다 보니까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도 또 그런 식으로 설정이 옆집 남자는 저렇게 해서 뭐 얼마나 버놓는데 왜 당신은 그래? 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벌어다 주는데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날 또 다시 또 한번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 속에서 생각날 수 있다. 그게 사랑하는 사이든 부부 관계든 자식들의 관계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의 거창한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고 깨졌고 내가 저버렸던 어떤 평화 얘기들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것이냐는 바로 나하고 바로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